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투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 딸아이 때문인데요. 혹시 딸애가 속을 썩이냐고요? 아니요. 속을 썩이기는커녕 심청이 못지않은 효녀입니다. 자식이라곤 외동딸 하나밖에 없지만 오로지 엄마 아빠만 생각하는 착하고 예쁜 딸이죠. 사실 제 딸아이와 저희 부부에겐 특별한 인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운명처럼 이어진 것 같은 딸아이와의 인연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큰 배의 선장이었던 아버지 덕택에 제법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다만 아버지 얼굴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던 건 아쉬운 일이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축복받은 일이었죠. 저희는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고요. 그 당시 집에 비싼 가전제품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전 그런 집에 막둥이로 태어나 12살 차이가 나는 누나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누나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기 때문에 거의 엄마와 다름없는 존재였죠. 가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피아노 앞에 앉아 동요를 연주하던 누나의 모습이 제일 먼저 아른거린답니다. 하지만 그런 넉넉한 삶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건 타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인데요. 화물선을 운항한 아버지는 바다 한가운데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집안의 가세가 점점 기울었고 남편을 잃고 주변 사람에게 사기까지 당한 엄마는 정신줄을 놓고 실성해 버렸다는 것이었죠. 머리를 풀어헤친 엄마가 절 보며 실없이 웃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는 외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저와 누나였습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누나는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어른들 때문에 세간 살림은 남아나질 않았답니다. 당시 막 20살이 된 누나는 어린 동생인 저의 엄마가 되어주었죠. 작은 회사의 격리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과 저까지 보살펴야 했으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나가 퇴근할 때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생선 한 마리를 사온 누나는 배를 골고 있는 동생을 위해 부랴부랴 밥을 짓습니다. 무청을 넣은 고등어 조림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죠. 내 동생 배 많이 고팠지? 누나가 늦게 와서 미안해. 오늘은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다. 밥 많이 먹고 어서 크거라. 그리고 부모 없다고 어디서 무시당하지 말고. 그럼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할 거야. 에이 누나, 나 우리 학교에서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나 부모 없다고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누나도 내 걱정 말고 제발 좀 본인 인생 좀 사세요. 에휴, 내 동생이 언제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 그래. 누나도 힘내서 우리 잘 한번 살아보자.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누난 있잖아. 네가 내 인생의 전부고 삶의 이유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알았지? 누님은 항상 요즘 세상에 20살 초반 갓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먼저 챙겨주고 내가 먼저 밥숟가락을 들어야 나중에서야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으로 김치를 찢어주고 고기를 발라주고 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 언제나 저를 위해 희생해주는 그런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런 누님 때문에 부모를 잃었어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누님의 그런 희생 때문에
저는 무사히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뻔한 형편에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박스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죠. 취직한 공장은 숙식이 제공되는 곳이어서 전 본의 아니게 누님과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나와 떨어지는 경험은 그다지 유쾌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누님도 동생 뒷바라지는 그만하고 당신의 인생을 살길 바랬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별을 한 우리 오누이는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만나면서 사는 이야기도 듣고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공장장님이 내 손이 야무지다면서 다음 달에는 작업 반장도 해보라는데? 그러니까 누나 내 걱정 말고 좋은 남자나 찾아봐. 나도 매형 하나쯤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누나는 너 장가 가는 거 먼저 보고 싶은데?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어? 아유, 무슨 결혼이야. 난 내 꿈이 어서 돈 모아서 누나 좋은 집 사주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내 유일한 목표야. 그러니까 빨리 제발 좀 남자 좀 데리고 오세요. 이게 또 까분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넌 착실히 돈이나 모아서 네 결혼 생각이나 해. 누나는 너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참. 난 누나가 노처녀로 늙을까 봐 걱정인데 누나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누나 손으로 절 키우다시피 해선지 누나는 절 참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누님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 오누이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팍팍한 인생을 견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나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누나는 제일 먼저 제게 말해주고 싶었다면서 예비 매형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서글서글하고 호남형으로 잘생긴 매형은 제가 봐도 훌륭한 남편감이었어요. 네가 주혁이구나. 경실이가 끔찍이 아끼는 동생이 누군가 했는데 이제야 만나게 됐네.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누나랑은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심성이 고와서 내가 그만 한눈에 반했지 뭐니? 내가 네 누나 꽁무니를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넌 모를 거야.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붉히는 매형은 나이는 좀 많았지만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더구나 매형은 큰 운수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다고 하더군요. 매형의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님이었고 장남인 매형이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동생 입장에선 누나의 신랑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고생만 하던 누나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데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난 누나의 결혼을 누구보다도 환영했습니다. 누나, 매형 진짜 좋으신 분 같아. 정말 잘 됐다. 누나에게 이런 남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축하해. 주혁아, 누나 정말 결혼해도 괜찮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괜찮고 말고. 누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 누나, 나도 이제 곧 군대 가야 하고 내 밥벌이쯤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젠 내 걱정 말고 누나 인생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알았지? 주혁아. 눈물을 글썽이던 누나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고맙긴 뭐가 그렇게 고마울까요? 진짜 고마운 사람은 바로 접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누나는 멋진 매형과 결혼을 했고 옛날 우리가 살던 큰 집과 비슷하게 생긴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행복한 신혼은 시작이 되었고 전 누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누나는 매형이 너무 잘해줘서 행복하다며 이제는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주었어요. 전 비로소 누나가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누나가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소중한 조카를 낳았습니다. 제 조카는 누나를 닮아서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저렇게 작고 예쁜 아이가 제 조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또랑또랑한 눈으로 저와 눈을 맞추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조카와의 첫 만남은 아직도 잊지 못할 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적어도 제 눈에는 누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부잣집 매형이 있었고 이제 천사 같은 딸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만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돈도 벌고 좋은 여자도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누나처럼 아이도 낳고요. 그렇게 누나와 저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조카가 삼촌, 삼촌 하고 부를 만큼 세월이 금방 지났네요. 저도 그 사이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아가씨와 눈이 맞아서 살림도 차렸고요. 공장 근처에 작은 집 한 칸을 얻어서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가끔 누나네 집을 찾곤 했어요. 조카도 볼 겸 사는 이야기도 할 겸 서로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까 일부러라도 더 누나를 만나는 거죠. 그날도 쉬는 날에 맞춰 누나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누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어디 몸이 아픈가 싶어서 누나에게 물었죠. 누나,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닌 게 아닌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어서 밥이나 먹어. 아니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평생 같이 산 누나인데 왜 그런 기색을 제가 모르겠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누나를 자세하게 살폈는데 팔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나, 팔이 왜 이래? 언제 다쳤어? 어? 그거 지난번에 넘어져서 그런 모양이다. 무슨 소리야? 넘어져서 난 상처가 아닌데. 설마 누나... 흔들리는 누나의 눈빛을 보자마자 대번에 알았습니다. 멍이 든 팔은 넘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은 흔적이었고 당황하는 누나의 태도를 봐선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매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설마 매형이 누나를 때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가 봐도 딱 맞은 상처구만.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매형이 누나를 때렸냐고? 주여가 목소리 좀 낮춰. 소은이 놀래. 알았으니까 제대로 말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건데? 하는 수 없이 털어놓은 누나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자상하던 매형이 변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대요. 어느 날부턴가 따뜻하던 사람이 차갑게 돌변을 했고 아이를 보는 눈빛도 냉정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이었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누나는 매형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매형은 누나에게 손찌검을 했다더군요. 누나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고 혼자 끙끙 소가리를 하면서 아이 때문에 참아왔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겐 부모와 다름없는 누나였거든요. 그런 누나에게 누군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더군요.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멍청이처럼 가만히 맞고 있었어? 이런 걸 너한테 말해서 뭐해. 그저 너희 매형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 마누라 자식 새끼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이 돌아오기 뭘 돌아와. 못하러 이러면서 살아. 그냥 매형이랑 갈라져서 따로 살면 되잖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 하지만 어떻게 나만 생각하니. 우리 소은이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잖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잖아. 아휴, 정말 바보 같은 누나입니다.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빠라면 조카도 싫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누나는 생기를 잃어버린 앙상한 나무처럼 참고 견디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전 이대로 누나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당장 매영 얼굴을 보러 갔죠. 하지만 매영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더군요. 그래 처남, 나 솔직히 애 엄마한테 애정 없어. 지금 나한텐 애도 필요 없고 애 엄마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도 싫대.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가정 있는 사람이 바람 피워놓고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그리고 누나한테 주먹질까지 했다면서요? 매영이 뭔데 우리 누나를 때려요? 예? 나 이제 자네 누나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살고 싶어. 그 여자랑 낳은 자식도 없는 셈 치고 싶다고. 뭐라고? 이 자식이 정말 그걸 말이라고? 저 역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매영과 한바탕 드자비질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매영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누나의 결혼을 절대 반대했을 텐데요. 매영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 저도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 누나를 설득했어요. 가정을 지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한테 매맞아가면서 살지 말고 그냥 소은이랑 둘이 살면 안 되겠냐고요. 누나는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빠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누나에겐 자기 자식만큼은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소은이는 아빠를 잃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몇 번의 부침과 설득 끝에 누나는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바라던 매영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전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로서 이혼이라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런 남자 사는 것보단 100번 낫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껏 누나가 날 돌보았으니까 이제 제가 누나와 조카를 돌보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전 누나가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영과 헤어지고 반년쯤 지났을 거예요. 무서운 비가 폭도 많이 오는 밤이었죠. 밤 늦은 시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님의 목소리는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주여가 누나야. 누나? 이 시간에 갑자기 웬 전화야? 무슨 일 있어? 주여가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 부탁? 느닷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 이러다가 내가 소은이한테 무슨 짓을 벌일까 봐 두려워. 누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주여가 우리 딸 잘 부탁해. 누나는 그런 말을 남기고는 전화를 툭 하고 끊어버렸어요. 누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던 불안감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쏟아지는 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누나 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집안에는 혼자 덩그러니 잠들어 있는 조카만 있더라고요. 누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전 조카를 아내에게 맡겨두고 누나를 찾기 위해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누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인근 저수지에서 싸늘하게 식은 누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미칠 것만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누나. 누나는 그렇게 허망하게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쓰러져 잠들고 또 울다가 오열하고
누나, 제발 좀 일어나 보란 말이야. 나보고 씩씩하게 잘 살자면서 부모 없이 자랐어도 꿋꿋이 이겨내 보자면서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건데?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 이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냐 말이야. 누나의 차디찬 몸을 얼싸안으며 저도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제 곁에 있었지만 미안하지만 제 누나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제게 너무 소중하고 제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누님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만 것이었죠. 경찰의 조사를 통해 누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누나의 집에선 우울증 약과 함께 그간 괴로웠던 누나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매형의 외도에서 시작된 누나의 불안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혼 후에도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만 믿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제 혼자 남은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그렇다고 자식을 없는 셈 치고 싶다던 매형에게 보낼 수도 없었고요. 전 텅 빈 빈소에서 아내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제 혼자 남은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말했죠. 아내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친딸처럼 키우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카를 입양하는 대신 아이를 갖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사랑이 한 곳으로 쏠릴까봐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누나의 마지막 유언, 소은이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아.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평생 나 당신한테 잘하고 살게. 그러니 제발 내 뜻에 따라주면 안 될까? 우리 누나 나 키우려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서 나 키워준 사람이야. 지금도 누나만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메어오는데 누나 마지막 유언까지 내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 이 세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여보, 부탁이야. 전 이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같은 마음으로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여보, 당신한테 누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왜 모르겠어.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줬는걸. 그리고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내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절대 그 집구석 보내지 말고 우리가 키우자. 내 한 몸 바쳐 잘 한번 키워볼게. 전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부부는 정식으로 조카를 입양했어요. 친부의 동의가 필수였지만 개차반 같은 그 자식은 오히려 반색하며 흔쾌히 동의서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조카는 정식으로 저희 부부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했던 조카였지만 막상 진짜 부녀 사이가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 역시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우리 부부는 조카를 친딸로 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보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면 그 사이에 더 커져 있다고요. 그만큼 애들은 금방 큰다는 말이겠죠. 4살 때 입양을 한 조카는 어느 순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중학교를 가야 한다며 교복을 맞추더군요.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나 바이올린에 푹 빠져 살았고요. 대학도 피아노를 전공하며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 차근차근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로 여기며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물론 아이도 자신이 삼촌한테 입양된 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전혀 스스럼 없이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대했습니다.
전 아이가 친엄마에 관해 묻는다면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비록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지만 전 누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친엄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너무 어릴 적이긴 하지만 아이에게도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 텐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전 어느 날 딸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 전부터 궁금한 거였는데 너 혹시 친엄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궁금해? 어, 친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날 얼마큼 사랑했었는지, 내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묻지 않았어? 내가 친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아플까 봐. 그래서 안 물어봤어. 아이의 대답을 듣는데 괜스레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는 저희 마음까지 살피느라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깊은 속마음이 제 친엄마와 꼭 닮아 있더군요. 전 그날 아이에게 누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린 동생을 보살폈던 일,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는 것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쁜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전부 들려주었죠. 제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표정이 밝더군요.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무척 좋았었나 봅니다. 친엄마도 피아노를 좋아했구나. 나랑 똑같네. 그래서 아빠도 네가 피아노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놀랐어. 아쉽다. 친엄마도 끝까지 피아노를 쳤으면 좋았을걸. 아마 그랬다면 틀림없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을 거야. 음악에 대한 재능에다가 속 깊고 배려심 넘치는 성격까지 딸에는 누나의 좋은 유전자를 모두 물려받았죠.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주어서 우리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근심이 없이 지내던 우리 부부에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음악 공부를 위해 유학을 준비하던 딸애가 느닷없이 결혼을 하겠다며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애가 갑자기 결혼이라뇨.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더군요. 뭐라고? 결혼? 소은아, 이제 겨우 24살인 네가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아빠, 그렇게 됐어.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한번 만나줘. 너 유학 간다며. 아빠가 유학 보내주기로 했잖아. 그럼 음악 공부는 다 포기할 거야? 그건 결혼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빠, 솔직히 나 그런 거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막무가내인 딸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하지만 대체 어떤 놈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딸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그놈을 만나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소은이랑 만나고 있는 박석태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네. 솔직히 속으로는 하나도 반갑지 않았지만 일단은 어떤 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 착한 소은이를 홀렸는지, 막돼 먹은 놈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눠볼수록 반듯하고 생각도 똑바른 청년이더군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의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니 밥 굶길 일은 없어 보였어요. 말 그대로 우리 딸애와 딱 어울리는 그런 남자였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 녀석의 아버지가 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라는 점이었어요. 웬만하면 평범한 가정이길 바랬건만 의대를 다니는 것도 모자라 방귀 좀 끼는 집안의 자제인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넘치는 환경에서 자란 놈들은 꼭 금세 변심을 하고 말거든요. 지금이야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생기면 확 돌변을 하고는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곤 하니까요. 누나와 결혼한 그놈도 딱 그랬습니다. 그 자식도 온갖 감언이설로 누나를 꼬드겼죠. 하지만 그 결혼은 누나에겐 불행의 시작과 다름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면서 사귀어 보는 것까진 괜찮아. 하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아닌 것 같다. 결혼이라는 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거야. 난 너희 두 사람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만나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아빠, 하지만 우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소은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아직 이 친구도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고 넌 외국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하잖아. 갑자기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딸이 수상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너희들 설마 그런 거니? 올 것이 왔다는 듯 두 사람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미안해, 아빠.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것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겁니다. 이제야 급하게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납득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너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니? 진짜? 애들이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주걱거리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치밀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버리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까지 생긴 애들을 떼어놓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더군요. 아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절 달래주었지만 딸애한테 느낀 배신감에 허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아내 말대로 어쩔 수 없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저 애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출산을 준비할 수밖에요. 우린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전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죠. 처음에는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았지만 애들을 결혼시키고 난 뒤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도 거짓말처럼 잊혀지더군요. 딸애는 자기랑 꼭 닮은 딸을 낳았고요. 사위는 의대를 잘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죠. 가정을 꾸린 딸내외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딸애가 아이를 키우느라 유학을 포기한 일이 안타깝긴 했지만 어떤 선택이든 딸이 행복하면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누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저한테 잘했다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더니만 눈 깜짝할 사이에 손녀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지 엄마 닮아서 애교도 많았고 할아버지라면 껌뻑 죽을 만큼 아주 사랑스러운 손녀였죠. 이따금씩 제가 있는 곳에 내려와서 며칠 머물다 가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귀여운 손녀 보는 맛에 푹 빠지고 만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실력을 쌓아서 박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주문량이 많아서 공장은 늘 바쁘게 돌아갔죠. 모처럼 사위가 내려왔는데 공장이 바쁘니까 일손을 돕는다고 나서더군요. 이제 의사가 된 사위가 먼지를 뒤집어쓰며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스레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사위에게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님. 이 정도쯤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 자네한테 많이 미안했어. 네? 뭐가요? 우리 소은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썽을 많이 냈지?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다면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 줄 걸 그랬어. 아닙니다, 아버님.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애부터 덜컥 가졌는데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소은이랑 더 잘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난 두 사람이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다른 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걱정 마세요. 지금처럼 애 엄마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 일 마치고 요 앞에 사우나나 다녀오는 게 어떤가? 네, 좋습니다. 사위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새삼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군요. 누나가 남긴 조카를 친딸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요. 어여쁜 딸까지 낳아서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위랑 함께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사위랑 따뜻한 온탕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위가 제 겨드랑이를 유심히 보면서 이러더군요. 아버님, 겨드랑이에 난 그거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거? 글쎄, 한 2년쯤 됐나? 언제부턴가 뭔가 멍울이 생기더니 이렇게 커지더라고. 아, 2년 전쯤이요? 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기껏해야 종기나 쥐적 같은 거 아닌가? 네, 피부 낭종 같긴 한데 색깔이 좀 좋지 않아 보여서요. 혹시 아버님 시간 되시면 저 서울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실래요? 제가 그것 좀 봐드릴게요. 서울까지? 의사 사위는 이런 작은 혹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바쁜 공장을 며칠씩 비워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거절을 했는데 사위는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검사도 할 겸 이참에 딸 집도 구경하자면서요. 딸과 손녀까지 합세해서 조르는 통에 결국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위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 예상치 못하게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줄로만 알았던 그것이 악성 흑색종이었고 피부 표면 아래까지 침투를 한 바람에 림프절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피부암의 일종이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자칫 다른 장기에게까지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고약한 점이나 종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피부암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가 유심히 본 덕택에 빨리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위와 의논을 해서 수술 날을 잡았고 며칠 후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직접 집도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검사 결과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이 되었어요. 흑색종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진단이 드물고 병을 키우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이렇게라도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사위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신경을 써준 덕택이었죠. 전 지금도 사위를 만나면 사위 덕분에 사는 인생이라고 추켜 세워주곤 한답니다.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사위지만 전 진심으로 사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처음에는 사위를 색안경 끼며 누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평생 의심하고 살았지만 역시 제가 아직은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사람 보는 눈은 더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어제도 제게 전화 와서는 장인어른, 우리 다음 달에 가족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제주도 가서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쌓고 오고 싶은데 장인어른 생각은 어떠세요? 집사람이 그렇게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성화가 아니네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집 두 여자 때문에 아버님 생각을 한시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가족 여행까지 추진한 정말 듬직한 사위죠. 저 정말 복 받은 거 맞죠? 아, 그리고 우리 딸이 저번 달 제 생일에 장문의 편지를 손수 써서 줬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편지를 우리 딸에게 받아보니 남달랐고요. 아빠, 아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절 위해서 희생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주신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 딸 키워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할 차례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한 거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손수 써준 저의 사랑스러운 딸. 이 편지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님이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일할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제 딸은 지금은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꿈은 포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요. 이제야 비로소 저희 가족이 완성된 기분이 듭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그 옛날 저희 누님이 해주던 생선조림이 생각나네요. 누님의 손길로 자란 제가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언젠가 누님을 만나는 날이 오면 생선조림을 해달라고 졸라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웃으면서 누님을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이걸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오늘 한 번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